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으로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혐오의 정치가 정치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9은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던진 파장과 정치권의 움직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째 입원 중인 배 의원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전해드립니다. 순천향대 서울대병원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은하 기자, 배 의원 어제보다 좀 회복이 됐습니까? 몸 상태가 나아졌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 의원 측은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제보다 어지럼증과 통증이 심해졌다며 오늘 중 퇴원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엔 봉합수술을 받은 부위 외에 머리에 또 다른 상처가 발견돼 MRI 촬영을 했습니다. 뇌출혈 소견은 없었지만 의료진들은 어제보다 더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어 오늘 오전엔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피습 소식 보고받고 굉장히 놀라셨는데 바로 전화하시고 위로의 말씀하셨고요. 배 의원 측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병문안 오겠다고 했지만 배 의원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병원을 찾아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피습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 증거품을 수거해 갔는데요. 피의자 처벌을 원하냐는 경찰 질문에 배 의원이 네라고 답했다고 보좌진이 전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는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행적을 보면 그런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범행 1시간 40분 전에 택시를 타고 현장에 와서 배 의원을 기다린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택시가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한 건물 앞에 멈춰서고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둘러쓴 남성이 내립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입니다. A군이 범행 현장에 도착한 건 어제 오후 3시 37분으로 범행 1시간 40분 전입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범행에 사용한 둔기도 평소 가지고 다녔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의 비공식 일정을 어떻게 알고 갔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응급 입원시키고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근접 신변보호 대상을 기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주요 정당과 한라인을 구축해 유세장 등의 적정한 경호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범행 장소를 찾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범행 1시간 전에 미용실에 들어가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가격한 A군이 현장에 온 지 40여 분 뒤 미용실로 들어옵니다.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A군은 미용실 내부를 돌아다닙니다.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가는 A군의 모습에 직원들이 황당해합니다. A군은 당시 유명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다며 막무가내로 미용실을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그 연습생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 찾으러 왔는데 자기가 둘러보겠다고 하고 그냥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본 거죠. 그리고 1시간 뒤 A군은 미용실로 향하는 상가 1층 복도에서 배 의원에게 신원을 확인하고는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가해 학생이 3, 4주 전부터 이 미용실로 가는 통로인 1층 계단에 앉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에는 그 마스크 아예 안 하고요. 모자도 안 쓰고 그다음에 이어폰 끼고 저희는 처음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유명 연예인의 사인을 받으려 했다는 A군의 경찰 진술과 달리 해당 미용실에 연예인 고객이 방문한 적은 없다고 미용실 측은 설명했습니다. 연예인을 하는 샵이 아니라서 메이크업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연예인은 다니지 않습니다. 미용실 관계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CTV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온라인상에선 배현진 의원 피습을 둘러싸고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경찰 수사를 기다리며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지만 정치인 테러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영동 119 센터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이었던 사고 현장 주변엔 상급 종합병원이 4곳 있었지만 배 의원은 구급대의 결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천향대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차 병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증도가 떨어지니까 일단 빅5 병원 바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다 과밀화가 있다고 벌써 공지가 돼 있고요. 배 의원 피습을 둘러싸고 사건의 성격이나 동기 등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발표가 나오기 전엔 섣불리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 의료진 등 전문가의 조사와 견해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신속하게 수습한 경찰, 또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한 순천향대 병원 의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테러 대응 경비 인력을 선거운동 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경찰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은 배현진 의원 피습을 명백한 정치 테러라고 규탄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와 관련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층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또다시 음모론을 쏟아냅니다. 보도에 최홍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 테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정치 테러 대책을 마련하자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극단적 진영 대결 정치가 실질적 폭력으로 이어졌다며 여야 모두의 공존 정치와 정치 폭력 추방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엔 음모론도 난무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배 의원 피습에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고 뒤에서 어마어마한 조직이 지금 가동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배 의원 사건을 두고 자작극이 의심간다, 경찰의 대응이 다르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다소 올랐습니다. 여권 내 갈등 상황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업무평가에서 긍정평가가 50%를 넘겼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최민식 기자가 설명합니다. 한국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올라 63%였습니다. 부정평가의 주요 이유에는 물가 문제와 소통 미흡 문제에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을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꼽은 겁니다. 갤럽 측은 대통령 부정평가가 한 주 만에 5%포인트 올랐다는 것은 그동안 평가를 보류했던 무응답층이 답변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맡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한 위원장이 52% 지지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35%였습니다. 부정평가는 한 위원장이 40%, 이 대표가 59%였습니다. 무당층 긍정평가는 한 위원장은 38%, 이 대표는 26%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에선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예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다 현행 연동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다시 권역별 병립형에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소속 의원 절반이 반대했습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 79명이 연동형 비례제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성명에는 친명, 비명계가 모두 이름을 올렸고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회, 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비례대표는 연합정당으로 파이를 키우자는 겁니다. 병립형 회기에서 연동형 유지로 기울었던 당 지도부는 최근 제3지대 등장해 권역별 병립형의 대안을 통해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서는 기류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을 최대한 듣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도부가 혼란에 자초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당 안팎에선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설 민심을 의식해 설 연휴 뒤로 결정을 미룰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진보진영 비례연합에 대비해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주민 반장이 먼저 시작한다고요? 예, 오늘 주제는 배현진 피습도 경찰 탓입니다. 네, 3주 만에 여야 정치인들이 피습을 당한 날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니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한 게 경찰 탓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를 조금 더 정부 여당에서 경찰에서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추가적인 정치 테러가 일어났을까? 그러면 정부 여당과 경찰이 이 대표 피습을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아서 또 정치 테러가 벌어진 거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응 과정에서 이 테러 방지법에 따른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건 국정원의 직무유기라고도 했습니다. 아니 그 테러 정치 테러 대책이도 아니고 이 보니까 당 대표 정치 테러 대책이라는 그것도 좀 어색한데 그러면 전현희 위원장은 그럼 어떤 대응을 했어야 한다? 뭐 그런 건가요? 예, 여기서 또다시 1cm 그 열상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오히려 1cm 열상, 경상이라는 잘못된 초동보고로 사건을 왜곡 그리고 축소했다는 주장입니다. 테러 방지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 테러를 선동 또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등을 긴급하게 삭제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기는 한데 이 현장 공무원이 육안으로 보고 알렸던 저 초동 보고가 이 테러를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글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테러라면 테러겠지만 그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테러 방지법에 국정원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인데요. 예, 그래서인지 이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 당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배우설을 주장하거나 또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좀 대응하는 게 다른가요? 예, 어제 배 의원이 후송됐던 순천 향대병원에서 배 의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곧바로 브리핑을 했죠. 여기엔 당과 배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인인 만큼 건강 상태를 빨리 알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또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도 피하자라는 겁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배 의원을 방문하고 나오면서 테러 피해는 이 진영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막연한 추측으로 걱정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섣불리 결론 내리는 거는 아니다 싶긴 합니다.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김종우 반장 설명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박근혜 이후 첫 과반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리포트에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도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 평가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그 수치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번 조사는 그 양당 대표에 대한 직무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냐 이게 아니라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잘하냐 잘 못하냐를 묻는 겁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 52%는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얻은 52%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여 년 동안 과반을 넘긴 당대표는 여야 통틀어서 박근혜, 한동훈 딱 두 사람뿐입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여겨봤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상황, 이런 상황이 조사 기간에 반영이 됐던 거죠? 네, 그 여권 내 갈등이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수면 위에 딱 올라왔고 월요일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화요일 오후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일단락됐죠. 조사 기간은 이렇게 화, 수, 목, 사흘이니까
어찌 보면 갈등에서 봉합까지 모든 상황에 대한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리포트를 보면요. 이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 업무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였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50%가 넘는다. 이거는 뭔가 중도층의 지지를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 답변에서 한 위원장은 45대 43으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49%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자, 제3지대 말이 나와서 그런데 말이죠. 이번 조사를 보면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제3지대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그런 여론도 좀 보입니다. 네, 우선 지난해 12월과 1월 초 총선 결과 기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야당 다수 당선이 이렇게 51%로 높게 나왔고 여당은 35%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제3지대도 결국 야당이니까 이 51%에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3지대를 따로 뽑아서 질문을 해봤더니 24%란 꽤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여당과 제1야당은 각각 33%였습니다. 이 최근 총선에서 제3정당이 약진했던 게 2016년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이때 한 38석을 얻은 건데 비율로 따지면 300석 가운데 13% 정도거든요. 근데 24%다 이런 기대감이 실제 어느 정도 의석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사이익 측면이 강해 보이죠.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국민 다수가 제3지대로 답을 준 셈인데 양당의 공천 전국이 본격화한 뒤에 합종연행 그리고 연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권 입장에선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층의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뭐 지금 여론 가지고 총선 판세까지 보긴 좀 섣부르다 싶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제3지대가 후보를 어느 지역에 누구를 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대진표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결성했다가 처벌당했다는 내용의 내부 교육 영상을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자유 가치를 내세운 자생적 정당이 나온 건 이례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먼저 김충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간부와 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한국 방송을 접한 뒤 사상을 바꿔 새 정당을 창당해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남조선 방송과 불순 녹화물을 정치하는 과정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정당의 성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북한은 이들이 국가전복 음모를 꾸미다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영상은 이른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진 이후인 2022년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공식 자료를 통해 자유정당 결성 사례가 알려진 건 전례가 없습니다.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에 굉장히 큰 암덩어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창당과 별개로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모의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언급됐는데 권총 영상이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혁명의 수뇌부까지 해치기 위한 반혁명적 음모를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날뛰는 무서운 혁명의 원수들. 한국 드라마와 같은 K 콘텐츠가 북한 전역에 확산되면서 체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3대 세습까지 한 독재 국가에서 자생적으로 민주주의 정당이 등장했다는 건 체제 말기적 증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북한 내부 교육 영상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강령과 조직 원칙이 적힌 문건이 등장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누구나 조직에 입당할 수 있다며 상하 차별이 없다는 내용이 극비라는 지침과 함께 담겼습니다. 지식인과 농민을 대표하는 당이란 강령은 노동자 중심의 노동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10여 명의 조직까지 갖춘 만큼 체계적인 저항 세력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체계화된 반체제 저항 세력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김정은 체제의 말기적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은 대외적으로 조선민주당이나 천도교 청우당 같은 소수 정당을 내세워 다당제라고 선전하지만 노동당을 제외하곤 모두 관변단체에 불과합니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 청우당의 당수에 해당하는 위원장이 다 노동당 당원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다.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내부 교육 영상엔 기독교 선교를 하다 적발된 한 의사의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정교와 미신에 물졌고 불순록 가물을 몰래 보낸 과정에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이 조만간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치명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수준은 넘을 거라는데 김자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 발언을 지켜본 미국 관리들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관료는 북한은 기습 공격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당국자들을 인용해 김정은이 몇 달 안에 치명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면전이 터질 임박한 위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급격한 확전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도 북한의 전쟁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ou have to take rhetoric like that seriously from a man in charge of a regime that continues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을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부르면서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위협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서 서방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인 만큼 진짜 관심은 무기 판매에 더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제주 앞바다는 멸종위기종 남방 큰돌고래의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폐그물에 걸린 채 2달 이상 지내고 있는 새끼 남방 큰돌고래에 대한 구조 작업이 내일 이뤄집니다. 그물로 인한 돌고래의 고통은 발견 당시보다 더 커진 상태라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바다 위에 힘없이 떠있는 새끼 돌고래.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주둥이와 몸통 꼬리까지 긴 낚싯줄과 그물에 감겨 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 흰 속살까지 보입니다. 석 달 전 처음 발견됐을 당시엔 상처는 없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 폐그물이 이제 깨끗한 상태고 그다음에 꼬리 지느러미도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미는 석 달째 새끼 곁을 안타깝게 맴돌고 있습니다. 새끼 돌고래는 제자리를 빙빙 도는 이상 행동도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폐그물에 걸린 돌고래가 힘없이 유영하고 있는데 첫 발견 당시보다 점점 활동성이 떨어져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얘가 성장하고 몸은 안 좋아지고 이런 능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내일부터 구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주말부터 구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거나 투기를 멈추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받는 돌고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실탄을 쏴서 검거했습니다. 이 절도범이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경찰의 공포탄 발사에도 저항을 이어간 건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지옆 도로를 트럭이 쏜살같이 지나고 그 뒤를 순찰차가 바짝 쫓습니다. 트럭을 훔친 40대 A씨를 추격하는 겁니다. A씨는 이곳에 차를 멈춰 세운 뒤 논쪽 방향으로 150m 정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체포 과정에서 쫓아온 경찰관 2명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저항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공포탄을 쏘며 경고했지만 A씨의 위협이 계속되자 결국 다리에 실탄을 쏴 제압했습니다. 위협을 하고 50년 전자 충격기로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일단 그 공포탄까지 발생했는데도 계속한 거에서 실탄을 검거한 겁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인천의 한 공업사에서 트럭을 훔쳐 달아났고
오늘 새벽 강화 초지대교를 건너다 감시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수배된 도난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은 5km가량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인천의 한 상가 계단에서 놀던 10대 여학생들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이 학생들에게 소화기를 뿌린 건데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대체 왜 소화기를 뿌린 건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복도를 달려와 소화기를 집어듭니다. 다른 남성은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소화기를 든 남성은 비상구문을 열더니 소화기를 마구 뿌려댄 뒤 화장실로 도망갑니다. 하얀 소화 분말을 뒤집어 쓴 여학생이 놀라 뒤쫓아 나오지만 남성이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소화기 테러를 당한 10대 여학생은 모두 4명입니다. 소화기를 뿌리고 촬영했던 남성들은 인근 가게에서 근무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취재진에게 매캐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 불이 붙은 줄 알고 문을 열자마자 소화기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을 끄려는 상황이 재밌어 보여서 촬영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 측은 당시 담배를 피고 있지 않아 연기가 날 리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안에서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거든요. 애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어요. 경찰은 두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다음 주에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최근 중학생들이 잇따라 지하주차장에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승용차가 시내버스 종점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돌진해서 화장실 이용자가 숨졌습니다. 이 승용차는 사고 직전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속력을 줄이지 않고 300m를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이 화장실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차 부품도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승용차가 버스 종점에 도로 끝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돌진한 건 어제 오후 3시쯤. 이 사고로 화장실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직진으로 이어가면서 횡단보도 유턴 부분 있죠. 여기 앞에. 저기서부터 중앙선을 넘어가 여기 딱 깔아온 거지. 경찰은 승용차가 도로 연석과 부딪힌 뒤 화장실까지 300m를 질주했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스키드 마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북극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린 한 주였습니다. 한강에서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한겨울이다 싶지만 남쪽 제주에는 매화가 만개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단단히 얼어붙은 한강 위로 새 한 마리가 발자국을 뗍니다. 미끄러질세라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게 마치 빙판길 위 사람 같습니다. 강 주변엔 얼음 조각들이 두껍게 엉겨붙었습니다. 이번 주내 북극 한파가 이어지며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습니다. 결빙은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5일 이상 지속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지난해보단 32일, 평년보단 16일 늦게 관측됐습니다. 맹추위가 비교적 따뜻했던 12월을 건너뛰어 늦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폭설로 몸살을 앓았던 제주는 벌써 겨울을 잊은 분위기입니다. 매화가 평년보다 46일 이르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렸습니다. 추위는 1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풀리기 시작해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임플란트 광고 SNS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서 눈길이 쏠립니다만 모두 불법 광고입니다. 참다 못한 치과 의사 1,300여 명이 이런 치과를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소비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치과 광고입니다. 임플란트 월 분납 19만 원을 내세웠는데 가격 표시는 광고 심의 통과가 불가능해 불법입니다. 해당 치과를 찾아가니 광고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엄청 많이 오세요. 지금 오신 다시는 분들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걸로 많이들 오세요. 전국에서도 오세요. 그런데 광고에 없는 고가 시술을 추천합니다. 38만 원 광고는 이 지대주가 비성이에요. 여기 상단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프리미엄 150만 원이에요. 또 다른 치과도 임플란트 할인을 광고하는데 역시 불법입니다. 소비자들은 저가의 솔깃해 병원을 찾았다 과잉 진료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과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플란트를 하는데 가격을 확 맞춘 데 가면은 애매한 것도 뽑고 굳이 안 심어도 될 곳에다가 하나 더 심고 이렇게 해서 참다 못한 개원이 1,300여 명이 이렇게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불법 광고를 직접 수집해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의료계도 SNS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손발 모양이 변형되는 샤르코마리투스병은 삼성가가 앓고 있는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300만 명 가까이가 고통받는 난치병이기도 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지팡이의 길에 힘겹게 걷습니다. 한 걸음을 떼기도 버겁습니다. 손가락은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근육이 위축돼 생명까지 위협하는 샤르코마리투스병 환자입니다. I was having complete shutdowns of my breathing function, which ranged from 10 seconds all the way up to 3 minutes in length. 2,500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데 국내에선 삼성가에 내려오는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밝혀지지 않던 신경근육계 희귀병입니다. 최근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대 연구팀이 극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단백질 합성은 줄이고 활성산소는 증가시켜 신경을 손상시키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겁니다.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가 가능해져서 그걸 보여준 그런 결과입니다. 치료제도 개발해 동물 실험에서 효과도 확인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가에서도 돈으로도 치료를 못하고 있는 질병인데 치료제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감사하죠. 연구진은 짧게는 5년 내 치료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2019년 철거가 끝났지만 현장은 펜스만 둘러쳐진 채 4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 반대단체가 마찰을 겪으면서 사업이 표류한 겁니다. 조합장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를 회의실이라서 없어. 올시덥 상태에서 계속 시간만 간 거예요. 여기다 대출받은 사업비 700억 원의 이자를 내주던 시공사마저 지원을 끊었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업비를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오는 29일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약 90억 원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 붙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합원들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 조합원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이 큽니다. 근근히 진짜 모았는데 노년에 거기 가서 살자는 그 꿈이 다 무너지고 잠도 못 자겠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진짜 노후 대책으로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싸우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과거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했던 서울 성수동 고층 주상복합부지가 경매로 넘어간 적은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 현장이 통경매 위기에 놓인 것은 처음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거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동향 수집 등 무려 40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를 박한솔 기자가 설명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을 떠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810일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통합진보당 해산, 국정원 댓글 사건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내부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범행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법관만 14명인데 단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김예나 기자가 정리합니다. 2017년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사직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터진 계기가 됐고 201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수사팀장은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에 이어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14명 가운데 지금까지 유죄가 선고된 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2명뿐입니다. 11명은 각각 1심이나 2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사법부 적폐청산의 상징과 같았던 사법농단 의혹이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요즘 겁나서 과일도 못 먹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금귤, 금사과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비교적 저렴한 수입 과일이나 냉동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사과 봉지를 들었다 놨다 한참을 망설입니다. 6개들이 한 봉지에 14,000원. 정부 지원으로 6,000원가량 할인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비싸죠. 살까 말까 그러다가 산 거예요. 사과 산 지도 오래됐어요. 먹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너무 비싸갖고. 오른 건 사과만이 아닙니다. 1년 전 개당 340원 수준이던 감귤은 1,000원까지 올랐고 딸기도 한 팩에 13,500원이나 합니다. 오늘은 딸기를 사야 돼요. 내일이 행사가 있어갖고 집에. 근데 가격대가 비싸기는 비싸요. 조금 망설여지시. 네네. 생과일값이 뛰면서 냉동과일을 찾는 소비자는 늘었습니다. 한 대형 슈퍼마켓의 지난해 냉동과일 매출은 1년 전보다 119% 늘었고 또 다른 대형마트의 이번 달 냉동과일 매출도 30에서 50% 증가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국산 딸기 1kg 가격이면 같은 용량의 냉동 딸기를 2봉지 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 과일도 인기입니다. 제주도산 귤보다 25%가량 저렴한 미국산 오렌지 매출은 최근 2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와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대한 관세를 낮춰 가격 경쟁력이 커졌습니다. 과일 소비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는 과일값 고공행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농업 강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농부들이 양떼를 몰고 퇴비까지 뿌리면서 일주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동유럽에서도 농민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김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로 위를 점거한 시위대, 600여 마리의 양떼입니다. 농부들이 도심 한복판에 풀어놨습니다. 정부 건물에 퇴비를 물대포처럼 분사하고
농업 쓰레기를 모아 불태웁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농민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을 이유로 농업용 경유 면세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Parce qu'on nous impose toujours plus, on nous demande toujours plus et on gagne de moins en moins. On ne vit plus de notre métier. 납품업체들도 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낮은 생산가를 요구했단 겁니다. 맥도날드 매장은 난데없는 건초 더미 폭탄을 맞았습니다. Le prix du blé, il a été divisé quasiment par deux en 1 an et demi, alors que les charges sont restées très élevées à la suite de la guerre en Ukraine et de l'inflation qui s'est produite. 시위는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더욱 격화했습니다. 농업조합은 주요 고속도로를 트랙터로 막고 수도 파리 전체를 봉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경유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농민 시위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동유럽에선 농민들이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에서 대치를 벌였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국 작가 작품이 해외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낭보가 이어지면서 한국 책에 대한 세계 시장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책을 번역 출간하자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프랑스 메디치상 수상, 정보라 작가의 전미도서상 후보 선정, 김혜순 시인의 뉴욕타임스 최고 시집 선정까지 한국 문학에 대한 해외 시장의 관심은 판매고로도 확인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판매된 한국문학 작품은 모두 185만 부가량, 5천 부 이상 팔린 작품도 60종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에세이와 인문서적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K문학을 넘어 K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출판 수입과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에이전시는 지난해 문학과 비문학을 합해 총 100종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과거엔 아시아권 수출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엔 영미권 수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해외 유명 영미권, 그다음에 유럽권 출판사들이 미팅 요청을 먼저 와가지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스토리를 소개해달라든지 한국에 재밌는 콘텐츠가 있으면 꼭 소개해줘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도 K북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예산 78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팝과 K-무비를 넘어 K북이 주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피난길에 부모를 잃은 소녀가 시골 소년의 집에 머뭅니다. 죽음이 일상이 돼버린 전쟁 속에서 두 아이는 금지된 장난을 합니다. 헛간에 죽은 동물을 묻고 십자가를 훔쳐 장례를 치릅니다. 상처받은 동심이 어두운 잔상을 남깁니다. 낭만 시인 예이치는 늦둥이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암울한 시대 증오에 물들지 말고 이니스프리의 홍방울새처럼 살라고 했죠. 오만과 증오란 길가 행상이 파는 잡상품. 증오에 숨이 막히는 건 모든 악덕에 지배당하는 것. 한국 정치가 연이어 습격당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 복판에서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지 23일 만이었습니다. 해방 공간에 난무했던 정치 테러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더욱 불길하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지난해 거리에서 모방 범죄처럼 이어졌던 참극을 떠올리게 됩니다. 피의자는 상담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다고 주장한다지만 따라다녔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심신이 불안정하다곤 해도 왜 정치인을 공격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가 불지르는 혐오와 증오, 분노로 두 쪽 난 지 오래입니다. 거리와 온라인에 눈먼 저주가 넘쳐납니다. 이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머리에 수박 껍데기를 씌워놨습니다. 한 발의 총알이 있으면 처단하겠답니다. 이런 걸 보고 듣는 게 일상사가 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대표 테러가 터지자 정치권도 선동 정치를 반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었습니다. 음모론과 배우론과 비아냥을 앞장서서 쏟아냈습니다. 전쟁 같은 정치 맞습니다. 명상전도사 틱나타는 우리가 보고 듣고 먹는 것에도 화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화가 고스란히 옮아붙는다고 했죠. 증오는 전연성이 강합니다. 모두를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정치는 잿더미가 되고 말 겁니다. 1월 26일 윤종호의 오늘 한국 정치 또 습격당하다였습니다. 연일 이어진 한파에 이번 겨울 처음으로 한강에서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평년보다는 16일 늦은 기록인데요. 오늘 낮부터는 강추위가 서서히 물러나면서 다행히 주말 동안에도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 전국의 하늘빛 자체는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쪽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직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강원은 내일 아침에도 영하 10도 안팎 보이겠고요. 서울과 대전은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서울이 영상 3도, 광주와 대구 7도, 부산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